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차 기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 리스크에 기반 선진화된 적응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같이 파악, 분석, 평가,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악을 식별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분석, 평가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4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후변화의 리스크 부문은 건강, 물, 산림 생태계, 그리고 국토 연안, 산업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재난재해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의이다. 괄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 기후변화 리스크는 어떠한 것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인자 2가지의 곱이다라고 나타나져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에 있는 발생 확률 그리고 규모, 이 2가지가 모두 증가가 될 경우에 이 기후변화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을 우리가 probability, 그리고 규모는 magnitude라고 하는데, 이 2가지의 곱이다라고 나타냅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당사국 총회별로 이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에 있는 이 파리 총회에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GCF의 초기 재원 조성을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기 재원을 마련한 것은 파리 총회가 아니라 그 전해에 이뤄졌던 2014년도 COP20 페루 리마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고, 그를 통해 바탕으로 28개국에서 102억 달러가 이제 증가가 하여 이제 재원이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리 총회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후 체제를 받아서 신기후 체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고, 국가별로 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INDC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면, 파리 총회에서는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각 해당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토 메커니즘의 3가지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토 메커니즘은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항목과 그 각각의 특징을 쓰는 문제들이 주관식에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그리고 청정개발체제라고 하는 이 3가지가 교토 메커니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관은 있으나 이 교토 메커니즘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온실가스이면서 대기 중에서 가장 저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온실가스 종류와 이제 다른 가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저농도로 있는 것은 육불화황이 됩니다. SF6가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데, 이 육불화황은 GWP라고 하는 지구온난화 지수는 23,900으로 가장 큰 값을 갖고 있으나 농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고, 이 이산화탄소는 반면 GWP는 1로 가장 작은 기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가 6대 온실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과 잔여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잠재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잔여 영향은 이제 적응을 하고 난 이후에 남게 되는 영향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보게 되면 먼저 여기에는 적응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재적 영향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1번,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보게 되면 모두 적응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자녀 영향의 경우는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4번에 있는 설명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영향이고, 자녀 영향의 경우는 적응으로 회피를 한 후에 남게 되는 제외한 영향을 말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중에 괄호에 알맞은 것은, 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당사국 총회에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를 제공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SBSTA라는 기관이 해당합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두 가지 기관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관이고, GEO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기관 명칭입니다. 뒷부분을 세 부분으로 보면은 SBST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SBI는 이행자문 부속기구라고 해서 협약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WMO의 경우는 세계기상기구라고 해서 세계기상 관측이라든지 관측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중에서 식생변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점차 북상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2번에 있는 개화 시기가 지연된다는 설명은 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을 보시면 개업 시기가 빨라지거나 고산대 식물이 멸종이 되거나, 그리고 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온대성 식물이 산 위로 점차 북상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중 UNFCCC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6대 온실가스 중에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와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소불화탄소, 이산화질소, 그리고 육불화황, 과불화탄소가 있는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은 것은 2번에 있는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이산화질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고 오존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나타나져 있고, 6대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으로 구분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럽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발의가 된 교토 의정서의 이제 비준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유럽에서는 대부분 반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되고,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해서 1990년대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담 공유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각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제시한 목표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5.2%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제 순차 접근의 방식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순차 접근은 먼저 배출되는 것과 사회경제가 어떤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 복사 강제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후 차후에 기후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에 따른 영향과 적응 취약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구의 복사 균형이 변하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에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나와 있는 여기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입사량이 변화하거나 지구에서 외부로 되돌아가는 장파 복사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알베도가 변화하는 것들은 이제 자연적인 요인에 해당하게 되고, 지하 화석 연료 개발 변화의 경우는 인위적인 요인으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정답을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 기구로는 레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명칭들도 이제 산림이나 농업에 관련된 용어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주로 말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에 대한 조약은 레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1의 경우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이때 장기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기존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주장하던 시나리오는 2도씨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가의 경우는 2도씨라는 기존의 목표가 들어가게 되고, 이 파리협정을 통해서 온도 상승을 몇 도씨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나라고 하면 1.5도씨 이하로 줄이기로 하였기 때문에 가는 2도씨, 나는 1.5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3번과 같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산화질소 0.1톤, 메탄 1톤, 그리고 이산화탄소 20톤을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으로 환산한 값은 얼마인가? 라고 하고 친절하게 아산화질소하고 이제 메탄의 GWP 값을 주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는 온실가스의 각 배출량에다가 GWP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산화질소 0.1톤에다 310을 곱하고 메탄에다가 21을 곱해주고, 이 이산화탄소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GWP가 1이므로 1을 곱해준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에 있는 72톤 CO2 이퀴밸런트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1톤에 310, 1톤에 21, 20톤에 1을 각각 곱해줘서 더한 값이 됩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에서 토지 용도의 전환, 산림 조림 사업 등을 통해서 감축분이 인정될 때 받게 되는 배출권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모두 배출권이긴 하지만 특히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RMU라는 부분이 해당합니다. RMU는 Removal Unit를 이제 약어로 나타낸 것이고, 토지의 용도 전환이나 조림 사업,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할 경우에 생성되는 배출권입니다. 그 외에도 AAU의 경우는 교토의정서 아넥스 1 국가라고 하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던 그 국가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말하고, ERU의 경우는 EU ETS 하에서 북미 국가, 이제 미국 같은 국가들에게 할당된 배출권. 그리고 CER은 그 교토 메커니즘 중에서도 CDM 사업을 했을 때 그걸 통해 발생된 배출권을 의미합니다. 다음 설명하는 당사국 총회는 하고 당사국 총회의 특징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보아야 될 부분이 GCF의 초기 재원 목표인 100억 불 초과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있는 페루 리마 총회, 그러니까 파리협정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총회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총회 직전인 2014년도에 개최된 페루 리마 총회를 말하고 있고, 그 외 총회들에 대한 특징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도하 총회는 COP18이라고 해서 녹색 기후기금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데까지 진행한 총회가 됩니다. 세 번째 있던 파리 총회의 경우는 COP21로 2015년도에 개최가 되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 감축 목표라고 하는 INDC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바르샤바 총회는 19총회로 이제 녹색 기후기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페루 리마 총회에서 자금을 확보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각각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PCC의 실행 그룹 중에 기후변화의
영양평가와 적응 및 취약성 분야를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명은 이 실행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킹그룹이라고 명명하는데 여기서 1, 2, 3가 있고 이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전담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야는 2번에 있는 워킹그룹 2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2에 대한 설명이었고 워킹그룹 1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과학적인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워킹그룹 3는 이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 및 취약성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에서는 이거에 대한 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사례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배포하는 역할, 그리고 배출 개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불화황은 변압기 등의 절연제로 사용한다. 그리고 수소불화탄소는 CFC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냉매나 이제 소화기에 사용된다. 등의 설명이 있는데 마지막 줄에 있는 아산화질소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기준으로 환산량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제 육불화황이라고 하는 SF6는 GWP가 가장 큰 물질로 23,900이지만 배출량은 가장 농도가 낮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대상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의 경우는 이 산정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만 생태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배출을 산정할 때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것, 산업공정에 따른 것, 그리고 어플루라고 하는 농업, 임업 또는 기타 토지 사용하는 것, 그리고 폐기물로 이렇게 4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 그 중에서도 도로 부분에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4가지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번에 있는 무동력 자전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 배출시설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비도로 및 기타라고 해서 건설기계나 농기계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연 생산을 위해서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라고 되어 있고 이 어떠한 로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이 융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광석과 산소, 수증기, 탄소, 염화물 또는 염소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련 조작을 처리하기 쉬운 화합물로 변화시키거나 어떤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로다. 그래서 이 로에 대한 설명은 배소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로들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전해로의 경우는 전해질 용액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고 혹은 용융 전해질이라는 형태로 이온 전도체가 전류를 통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런 전해로의 경우는 일반적인 제철보다는 비철금속을 용융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용융로의 경우는 고상의 물질을 가열해서 액상의 형태로 녹이는 데 사용하는 로입니다. 그리고 융해로의 경우는 액상이나 혹은 고상 물질이 다른 액상 또는 고상과 혼합이 되어서 하나의 균질한 상의 형태로 혼합해주는 형태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연료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열분해를 통해서 고체 유기물을 포함하는 무기, 비다공성의 암석이다. 그래서 열분해를 통해서 연료를 뽑아내는 광석이 어떤 거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1번에 있는 유모열암이 됩니다. 이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오일 쉐일, 그러니까 쉐일 가스라든지 쉐일 오일이 일반적으로 익숙한데 이 쉐일에서 오일을 우리가 추출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역청암이라는 것은 점성이 있는 무거운 원유하고 자연적으로 혼합된 모래가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연료로서는 효율이 많이 낮은 그런 연료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갈탄 여감의 경우는 고압에서 굳혀서 생산하는 혼합 연료 형태로
건조된 갈탄과 이제 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결탄의 경우는 석탄을 건류 연소를 할 때 석탄 입자가 연화 용융을 해서 서로 점결, 뭉쳐지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석탄을 말합니다. 다음 중 CaO와 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은? CaO하고 물이 결합이 되게 되면 CaOH2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석해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CaO의 경우는 생석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퀵라임이라고 하는 CaO가 물과 반응을 하면서 소석해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석회석의 경우는 우리가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화학식은 CaCO3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화칼륨의 경우는 화학식만 보시면 KOH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사항, 대표적인 배연타랑 시설의 반응 중 생성되는 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배연타랑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로는 이 황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황산 칼슘이나 석고, 아황산 이렇게 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칼슘의 경우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사항, 암모니아 생산 공정인 수소 제조 공정에서 유체 연료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수증기 개질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합성 암모니아를 만들 때 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법이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사항, 철강 생산 공정의 보고 대상 배출 시설 중 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두어져 있는데 3번에 있는 이 수소제트에 용선을 불어넣어 5분 이내에 급속히 정련시킨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수소가 아닌 순산소를 넣어주게 되고 주입하는 시간도 5분이 아니라 약 40분 정도를 주입하게 됩니다. 뒤에 설명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 순산소 제트를 사용해서 40분 정도 가열을 해주게 되는데 이 정련 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제강 공정에 비해서 시간이 짧고 고철의 사용비가 적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비가 낮고 품질은 양호해서 전 세계 조강 공정에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사항,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정의 공정 배출 보고 대상 배출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석유화학에서의 배출되는 공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에 있는 하이드록시라민 반응 공정입니다. 하이드록시라민의 경우는 카프로락탐을 생산할 때 이게 발생하는 유일한 공정이므로 시험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사항, PFC14라고 하는 CF4 온실가스가 공정 배출로 배출되는 산업군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 PFC가 배출되는 산업은 전자산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산업군에서는 이런 PFC가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화돼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산업들에서 배출되는 것들도 함께 보면 철강에서는 CO2와 CH4가 같이 나오게 되고 광물 생산에서는 주로 CO2 그리고 석유 정제에서도 CO2가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 촉매를 활용한 수증기 개질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서 괄호를 뚫어놓고 이제 필요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넣으라는 문제가 됩니다. 보기를 보면은 천연가스 타랑, 이산화탄소 제거, 메탄화, 일산화탄소 전환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들어갈 것을 보면 천연가스 타랑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전환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제거, 메탄화 그 후에 이제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시 보게 되면 천연가스 타랑을 통해서 수증기가 1차 개질을 거치고 그 다음 공기로로 들어가 2차 개질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산화탄소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제거를 한 다음
메탄화를 시키고 이거를 통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HCFC 2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온실가스인데 이것은 바로 HFC 23입니다. 그래서 극소량으로 이게 부수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포함이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최적 가용 기술이라고 하는 BAT를 개발할 때의 고려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실증화된 기술이라도 파일럿 규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적 가용 기술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일럿 기술이다 하더라도 이 기술 범위 안에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 규모로서도 원칙적으로는 최적 가용 기술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고, 다만 이 경우에 실제로 양산 과정에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외부 스팀 공급업체에게 공급받은 열 또는 스팀에 대한 간접 배출량을 산정 보고하는 범위로 적합한 것은,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열이나 전기 모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간접 배출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받아들인 사업장 단위로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전력 배출 시설별로 이제 단위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취합해서 전체 총량으로 구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FE 촉매, 철 촉매를 활용하는 수증기 계제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수소와 질소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은 3대 1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는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제 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소 질소 비율을 3대 1의 비율로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경소 배군석, 우리가 고토석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의 생산량당 CO2 배출 계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있는 0.770이 됩니다. 이 배출 계수는 0.770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생석회의 경우는 0.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연 생산 배출 활동 중 1차 생산 공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수된 광석과 2차 아연을 융합하여 생성된 신터피드를 할로겐 화합물, 카드뮴, 그리고 기타 불순물이 제거된 과정에서 이 산화 아연이 생성이 되고 풍부한 소결물을 ERP에서 야금 코크와 결합해서 산화 아연을 환원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온실가스로서 CO2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아우르는 설명은 1번에 있는 전열 증류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나와 있는 공법 중에 건식 야금의 경우는 납이나 아연을 동시에 사용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 4번에 걸쳐져 있는 전해법은 습식 재련 기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황화 아연이 배소돼서 생산된 산화 아연에서 황산에다가 침지되어 철 불순물이라든지 구리 같은 이제 중금속들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매립시설의 기능을 세 가지로 대별한 구분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매립시설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에 있는 회복 기능입니다. 매립은 땅에다가 어쨌든 폐기물을 가져다가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도록 차수 기능 같은 거나 절유 기능들이 같이 갖춰져 있고 이 폐기물이 잘 썩어서 토양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리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전자산업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증착시설이라고 하는 CVD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CVD 장치는 원료 수송부, 반응기, 부산물 배출구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산이나 이제 알칼리 용액의 표면 처리를 위해서 담그거나 원료 및 제품을 중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식각 공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 증착 공정도 모두 식각이나 증착은 모두 전자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공정 중에 하나지만, 본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식각 공정에 관한 설명이고, 그 외에 CVD 화학 반응의 종류로는 2종, 그러니까 다른 종류 간의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기판의 방막층을 형성한다는 것도 다 증착 공정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티어 1에 의한 하수 처리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거리가 먼 것은, 이 티어 1에 산정할 때의 배출 계수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에 있는 하수 체류 시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자들은 유입 혹은 방류수의 양, 그리고 반출되는 슬러지의 BOD 농도, 그리고 유입 방류수의 유량, 슬러지가 얼마큼 반출되는지, 그리고 메탄 회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출 계수가 얼마인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정 연소, 그 중에서도 고체 연료 시설 중에서 본체 내에 노통화로 연관 등을 설치한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고압용이나 대용량이 적합하지 않은 보일러인데, 입식 보일러나 연관 보일러 등이 해당된다. 이 보일러에 대한 설명은 4번에 있는 원통형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보일러의 형태가 이런 원통형 보일러에 해당하게 됩니다. 1번에 있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는 작은 직경의 드럼이나 여러 가지의 수관이 나눠져 있어서 수관 내에 증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보일러를 말하고, 주철형 보일러는 주물로 되어 있어서 이 보일러의 하부는 연소실, 상부는 굴뚝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로 쓸 수 있는 보일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유동상 보일러라는 형태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원통형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항공 부문의 이동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티어 1, 2, 3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동 연소 중에서도 항공 부문은 티어를 1, 2만 적용을 하고 티어 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2, 3, 4번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게 되면 티어 2 수준의 산정 방법론은 제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티어 1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7.5%, 티어 2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다 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강 생산 공정의 전기로 시설의 배출 활동이 다음과 같을 때 티어 2 산정 방법으로 전기로에서 조강 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을 구하면, 여기에서 투입물과 그에 따른 배출 계수 등이 주어져 있는데, 이 티어 2 산정 방법으로 구할 때는 투입되는 물질의 양에 배출 계수를 곱해서 모두 합해주는 과정이 이 계산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광을 통해서 생산되는 양은 고려할 필요 없이 이 두 가지의 변수만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보게 되면 1번에 있는 48,6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되는 양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배출 계수를 곱해준다 라고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3.0045 그리고 15,000 곱하기 3.0411 이 두 값을 곱해서 더해준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기체 연료를 고정 연소하는 배출 시설에 티어 2를 적용할 경우 매개 변수별 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티어 2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 불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로 한다.
그리고 티어 2이기 때문에 국가고유 발열량을 사용하고 국가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4번에 있는 산화계수의 경우는 기본값인 1.0이 아니라 0.995라는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정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산화계수 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티어2의 경우는 별도의 값을 공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발전 부분에는 0.99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전 부분은 0.99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 설명도 먼저 보면 티어3는 사업장에서 자체로 개발한 산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티어3 자체가 사업장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 공급자가 분석하여 제공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티어2의 산화계수를 적용할 때 고체 연료의 경우 발전 부분은 0.99, 나머지 부분들은 0.98을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로 옳은 것은 이 과정을 쓰는 문제도 주관식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보면은 4번에 있는 것처럼 조직경계 설정부터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해당됩니다. 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직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배출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직접 배출원과 간접 배출원을 구분해주는 과정이 되고 이때 모니터링 유형이 A, B, C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배출량 산정이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다음 어떤 산정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지 티어를 결정하고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는 원칙 중에 모니터링 계획에 보고된 동일 배출시설 및 배출 활동에 관한 데이터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2번에 있는 일관성입니다. 1번에 있는 준수성을 보게 되면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계획에 작성된 것이 기준에 맞게 잘 작성이 되었는가. 투명성의 경우는 배출량 산정 원칙을 준수하고 산정에 적용되는 그 데이터와 정보관리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 완전성의 경우는 빠짐없이 모든 배출 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 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한 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 지분별이 아니라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다 이 전체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가 있는 연계성 있는 복수의 여러 개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고 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혹은 인접, 연접한 집합 건물이 조직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공급이나 온실가스 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속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티어 4 방식을 적용했을 때 결측 자료에 따른 대체 자료 생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정도 검사 기간이라든지 교정 검사 그리고 장비 점검하거나 혹은 비정상 상태가 됐을 경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의 교정 검사를 불합격했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정상으로 마감된 그 전 월에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인 A 매립장에서 고형 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매개 변수별 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메탄 보정 계수는 IPCC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고 폐기물 성상벽 매립량에 대해서 1991년도 이후로부터 매립된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81년도부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은 마찬가지로 IPCC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산화율도 IPCC 기본 계수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산정 등급, 티어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티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에 있는 티어 4, 연속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티어는 숫자가 커질수록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아지는데 이 방식이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값입니다. 그래서 티어 1, 2, 3를 먼저 다시 보게 되면은 티어 1은 IPCC 기본 배출 계수를 활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이고 티어 2는 국가 고유 배출 계수나 발열량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티어 3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개발한 매개 변수 값을 이용해서 배출 계수를 개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니터링 유형은 크게 A, B, C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B하고 C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을 보게 되면 2번에 있는 C 유형은 연료,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측정기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정 계량기라고 하는데 이 법정 계량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A 유형 모니터링에 해당합니다. C 유형의 경우는 이제 근사법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계량기 값을 활용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서 외부 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 시에 대표적인 자료 혹은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선택하여 원시 데이터의 발생부터 배출량 산정까지의 흐름을 근거 자료로서 추적하는 검증 기법은 뭐냐? 그러니까 역으로 자료를 역산해서 추적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있는 역추적이 됩니다. 1번의 경우는 1번의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처리 과정과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고 재계산은 이 기록된 문서의 값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심사원이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분석의 경우는 이 활동자료 간의 추정치를 산정해서 추정치와 산출된 양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납생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생산 공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CO2와 CH4가 아닌 CO2만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산정 방법론을 보면 티어 1에서 4까지가 있고 티어 1의 경우는 단순히 생산된 납의 양에다가 배출 계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티어 3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출 계수를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품질 보증, 품질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이 품질 관리가 된 후에 이걸 보증하는 과정이 주기 때문에 품질 보증인 QA가 들어가게 되고 배출량 산정 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라는 것은 품질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품질 보증과 품질 관리가 정답이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석유정제 활동에서 티어 2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기에서 수소가 1000 큐빅미터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원료가 메탄과 에탄, 부탄이 각각 함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기에 적용식에다 넣어서 이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 몰로 나타내는 이 몰비를 나타낼 때 각 물질별로 몰의 수를 X값을 먼저 구하고 이 X값을 대입한 후에 각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답은 0.52톤 CO2가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반응식 중에서도 이 3x 플러스 1분의 x라는 이 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식들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반응식을 세워서 각각 나오는 몰수를 구하고 그 몰수를 식에다 대입을 해주는 과정에 각각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후에 이 계산값에 맞춰서 나머지 값을 대입을 해줘서 곱하면 0.52가 나오게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합해수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CO2는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된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항은 이 CO2의 경우는 여기에서 생물에서 기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생물에서 배출이 될 때 CO2가 배출되므로 여기에서 산정하게 되면 중복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해수 처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CO2를 포함하지 않고 메탄이라고 하는 CH4만 배출된다라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 산정 절차이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이 순서를 쓰는 문제도 주관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사전 검토를 하고 불확도를 산정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합성 불확도를 산정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 합성 불확도가 산정이 되면 배출량 불확도를 계산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 전력을 사용하는 A 사업장이 2016년도에 이만큼, 2017년도에 이만큼을 사용했습니다. A 사업장에서 2017년도에 외부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하고자 하니 이 11만 킬로와트에 대한 값을 활용해주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배출 계수와 GWP를 각각 곱한 다음에 이 값을 더하여 이 값과 함께 곱해주면 계산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단위를 살펴보시게 되면 CO2는 톤 CO2로 나와 있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 환산을 해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정답은 2번에 있는 52톤 CO2 이퀴벌런트가 됩니다. 뒤에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계산식은 매우 간단하게 전력 사용량에다가 전력 배출 계수를 곱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각각의 CO2, CH4, N2O에 대한 GWP와 단위 환산 과정을 추가적으로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그 값을 이 전력 사용량과 곱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발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발열량과 이제 순 발열량이 있는데 총 발열량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의 잡열을 포함한 것이고 순 발열량은 이 수증기의 잡열이 포함되지 않은 발열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1칼로리는 4.1868 줄이다. 이거는 단위 환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자이고 메가줄은 10의 6승 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르말 큐빅미터라고 하는 이 표준 면적에 대한 것인데 이때의 조건이 15도씨 1기압이 아니라 0도씨 1기압인 표준 상태로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는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분산 특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확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불확도의 정도에 따라 티어 1, 2, 3, 4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확도 외에도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리스크는 산정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험이고, 중요성은 배출량의 최종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인 오류를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합리적 보증의 경우는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나와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1과목부터 3과목까지 문제풀이를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4과목과 5과목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